안녕하십니까. 통합사의 윤리단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두 번째 단원에서의 탐구 활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 세우기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은 재단이 돼서 라이언 우물 재단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라이언 우물재단 이야기. 캐나다에 살던 라이언은 6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을 겪는 아프리카 미개발 지역 이야기를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게 이제 동기가 된 거죠. 동기. 그래서 몇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으며 물을 찾아다니는 또래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하며 라이언은 물 부족 지역에 우물을 파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동기를 해서 그 다음에 시작하였다라는 거는 행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라이언은 집안일을 거둔 후 받은 돈으로 $70를 마련하여 우물 파는 단체를 찾아갔다. 찾아갔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행할 수가 없으니 이 단체를 찾아가서 금전을 제공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물 하나를 파는데 $2,000 이상의 돈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70를 가지고 안 되고 $2,000를 해야 하나의 우물을 판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동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라이언은 실명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라이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했을 때는 아무리 권해도 잘 안 해요. 근데 라이언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거를 하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흥이 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자금을 모았던 거죠. 그러자 우물 파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었고 라이언이 이야기를 소개한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리자 라이언을 응원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공론화가 됐다는 거죠. 공론화. 결국은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론화 작업이 될 수가 있었다. 근데 왜 공론화가 쉽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결국은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 신문에 실리자 라이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마침내 라이언은 1999년 우간다 북부의 앙골로 초등학교 옆에 첫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라이언은 첫 우물을 파러 그곳에 갔을 때 이때는 직접 갔네요. 사회에서 공론화를 시키니 그래 같이 가서 보자라고 해서 갔나봐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덩글덩글 춤을 추었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했다. 자신도 행복한 게 결국은 뭐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행복이라는 말을 썼죠. 이 행복은 자기만족이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타자와 자신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뭐냐면은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상대가 이로울 때 우리는 뭐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 설립된 라이언 우물 재단은 2022년까지 1667개 이상의 우물을 팠고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 깨끗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1999년보단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7,000불로 생각을 하면 2,000불로 계산을 하면 2,000 곱하기 1667 하면 1,700으로 계산해 볼까요? 1,700으로 계산하면 3, 4, 0, 1, 2, 3, 4, 5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340만 달러를 여기에 아프리카에 투자했습니다. 라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글에서 보면 라이언 우물 재단을 이끌고 있는 라이언은 어린 시절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일이 되니까 아주 즐거웠겠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용돈을 모으며 주말마다 거리에서 음료를 팔았고 이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우간다의 앙골로 지역에 첫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삶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가 빠졌네요. 체계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들었다라는 원인이 뭐예요? 동기가 되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얻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방법, 하우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 과정에 지금 단순한 이야기거리의 줄거리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또 하나 얘기는 이게 참 유엔에서 이 학생이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 이 유엔에서 초대를 받아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고 이산화탄소가 우리 지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봤었던 이 학생의 눈빛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 안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트럼프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였던 장면의 사진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레타 툰베리인데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 이게 16세예요. 16세 환경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이게 생일이에요. 2003년 1월 3일생. 지금 현재 23세가 됐겠죠?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정치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하고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인은 뭐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 동기가 생겼죠. 이 동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1인 시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인 시위의 방법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며 전 세계적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해서 시위가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기후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뭐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 금요일에 우리는 시위를 통해서
지구를 좀 더 정화를 시킵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이어갔던 학생이 그레타 툰베리예요. 2019년에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성세대를 질타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세계 정상들의 이목을 끌었고 타임지 올해의 인물의 역대 최연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남이 알아주지 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이게 결국은 뭐죠? 이게 다른 바람직한 상태의 발음을 진행하는 모습이죠. 발음을 진행하는 거. 누구라도 이 툰베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하고 옳은 거야, 긍정적이야,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니까 이게 보편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누구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내려가면 이제 자료를 봐서요. 자료를 보기로 합니다. 라이언 삶의 1번을 보면 라이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1번에 대한 항은 지금 답이 여기 있습니다. 라이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아프리카 미개발 지역의 우물을 파는 것이었죠. 이게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 라이언은 심부름을 하며 돈을 모았고 처음은 여기에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모금을 받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정부 기구의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해서 이 일을 성사시켰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답을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써보고 발표해 봅시다 그랬어요. 이건 예시인데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의 답을 보면 나의 삶의 목적은 제빵사가 되어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현하기 위해 제빵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기술을 익힐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죠. 이게 원인이고. 원인이니까 동기예요. 동기고 이거는 how,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있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해야 할 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맛있으면서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조리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함을 결정이 된 행위의 모습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 그랬어요. 목표는 도로의 차선 역할을 합니다. 목표는 도로의 차선 역할을 해요. 만일 차선이 사라진다면 도로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삶도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자, 목표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가지면 방향성을 우리가 선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목표가 없다면은 삶도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목표 없이 가면 무턱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름값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는가 보다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나를 위한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표를 가져도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자체로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즐거우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적 목표를 갖는 것은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 이 물질주의적 목표라는 건 우리가 돈 하다 보면은 그 돈에 내가 치우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돈이라는 건 상관없지만 돈이 최고이다 해서 본인이 돈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은 그거는 이미 행복이라는 개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가 즐기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목표에서 옵니다. 스스로가 즐기지도 못하고 몸은 고달프고 정신은 산란하고 어떻게든지 돈만 벌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이었을 때 성취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목표 세우기의 또 다른 전략은 하지 말자 대신에 하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하자라는 것은 내가 해낸 일을 하는 거예요. 해낸 일을 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했을 때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간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성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접근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접근의 목표를 세우는 것. 이때 어떤 일을 하는 건 뭐죠? 스스로가 즐기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장은 자,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맨 위에 대한민국의 헌법 10조를 한번 봅시다. 헌법 10조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 의무와 권리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의 국민의 의무와 권리라는 헌법 10조 항에 보면 여기에서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장을 안 하고 권력을 지면은 인간의 존엄도 무시하고 인간의 가치 그리고 행복에 대한 추구를 할 권리조차도 앗아가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뭐를 위해서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형태의 국가가 돼요? 독재의 국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이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한테 뭐로? 사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왜 다양한 삶의 목적일까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의 목적이 뭐죠? 행복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의 목적이에요. 공통의 목적. 모든 이들의 공통의 목적. 따라서 공통의 목적인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긍정적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집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죽음을 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선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죠.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한 사건을 통해 느끼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만족이에요. 만족.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만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뭐죠? 삶 전체를 거쳐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 벤담 공리주의 벤담이나 밀거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 뭐라고 했어요? 정신적 쾌락 그랬어요. 정신적 쾌락. 그래서 정신적 쾌락이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인 정신적 즐거움이다. 이러한 행복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거, 소득, 고용, 수명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경제적인 게 이게 뒷받침돼야 되죠? 뒷받침.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맹자에 의하면 이것을 항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항산.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같은 주관적 요소입니다. 이 주관적 요소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관적 요소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조화롭게 추구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행복에 이르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볼까요?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한 가지 기준만을 충족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치 이 현대는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맹자에 의하면 뭐예요? 맹자는 항상과 항심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객관적 요소는 항산의 요소로 볼 수가 있고 주관적 요소는 이게 도덕적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심으로 우리는 봐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위에서 이걸 봅시다. 이 위에서 보면 지금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글귀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란 일시적이고, 이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 이거요. 이것은 이것만 탐닉하다 보면 쾌락의 역사를 빠질 수 있습니다. 쾌락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육체적인 쾌락은 70의 강도로 쾌락을 느꼈던 게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은 70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큰 강도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쾌락은 좀 더 강한 자극이 요구되겠죠. 강한 자극. 따라서 쾌락의 역설이란 자극적인 쾌락만을 탐닉하다 보면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쾌락을 원하게 되어 결국 원래 추구하던 쾌락 대신 고통이나 권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쾌락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정신적 쾌락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 쾌락의 형태, 즉 정신보다는 육체적인 이러한 쾌락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큰 강도가 세지는 것이 있을 때 만족이 되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뭐를 갖다 줘요? 고통이나 권태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타에 대한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뚜렷하고 올바른 삶의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속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발음에 따른 자리이타적 삶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 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자료의 힘이 있어요. 이 자료의 힘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면의 만족과 행복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면 안 되고 내면의 만족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내면의 만족이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장면을 봅시다. 첫 번째, 외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과 결과를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경쟁과 결과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란 얘기에는 여기에는 뭐였어요? 바른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결국 뭐예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지나친 경쟁이죠. 지나친 경쟁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상대하고 경쟁 속에서 이게 그 갈등이 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까요? 두 번째는 과정과 경험 속에서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 뭐죠? 더불어 함께라는 개념이에요. 더불어 함께. 위에는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나만이 또는 집단만이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결국 뭐죠?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상태, 좋은 관계의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 오른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졸업 후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집단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있으며 당연하죠. 여기는 더불어와 함께라는 개념이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갈등과 경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기분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가져왔다. 반면 얘네들이 얘예요. 이렇게 되지. 경쟁과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를 가진 집단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나와 불안함과 같은 안 좋은 기분을 자주 느꼈고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았다. 또한 외부 성과를 추구하는 목표는 경쟁과 시기를 일으키고 성취감과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성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함께 더불어라는 공존의 의미잖아요. 이 공존이라는 거는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죠? 이건 사람에 따라 수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집단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밑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집단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죠? 자발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자발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주체적으로 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인기, 명예와 같은 외재적 목표는 경쟁 속에서 시기심을 불러오고 성취감도 금방 사라지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 공과 같은 내재적 목표는 개인의 잠재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라고 해서 함께 더불어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은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은 내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함께 누리는 거지 나만이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족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보면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곧 나는 뭐예요? 행복하게 느끼는 일입니다 하니까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 정신적인 즐거움이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복은 연속성이 있는 거지 일시적 만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주거, 소득, 고용, 수면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객관적 요소는 우리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 이거는 뭐예요? 도덕적인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맨자에 의하면 항산, 이거는 항심, 이런 형태. 또 요거는 육체적 평온, 이거는 뭐예요? 정신적 평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서양 사상가들이 말하는 행복을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정약용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일치하는 정신활동이며 뭐가요? 행복이
이성을 잘 실현할 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진리에 따르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이성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이성을 잘 실현할 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순리에 따랐을 때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에피쿠로스,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쾌락이며 이때의 쾌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정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타락시아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스토아파가 있었죠. 동시대에 스토아파 제논이 창시를 했죠. 제논이 창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동심이라고 했어요. 부동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파테이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파테이아. 이제 정약용은 삼배우세 집신을 신고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서 씨를 읊는 청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약용에 의하면은 우리는 복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가 청복이고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것은 뭐예요? 그거는 열복이라고 했어요. 열복과 청복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